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내게 세월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숫돌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판 값은 고작 도박칩 몇 개였습니다. 1970년 22살에 나는 꿈이 참 많았습니다. 사내 커플, 비밀 연애. 우린 마당에 장미가 피는 집을 꿈꿨죠. 하지만 그 남자가 꿈꾼 건 장미 정원이 아니라 불법 도박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 미래라 믿었던 김인성은 나를 청량리 사창가에 단독 몇백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방에서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난 상고에서 배운 내 계산 실력을 믿고 버텼습니다. 몸은 갇혔어도 내 머릿속엔 유흥가를 드나드는 권력자들의 검은 돈과 치부가 장부처럼 쌓여갔죠. 사람들은 나를 지하의 여왕이라 불렀지만 내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인성, 너는 공직자로 승승장구하며 화려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더구나.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관장으로. 아니, 그럴 순 없지. 내가 올라간 그 성벽이 높을수록 내 추락은 더 처참할 테니까. 복수를 위해 35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그 순간 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주마. 내 평판, 내 연금, 내 잘난 가족,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가식적인 명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아 줄게. 법의 심판? 아니, 그건 너무 과분해. 넌 죽는 게 축복이라 느껴질 만큼 비참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내 잃어버린 60년 삶에 대한 최종 결산이죠. 자, 이제 장부를 펼칠 시간입니다. 김인성,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 지금부터 계산해 볼까요? 영원하리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의 처절한 기록. 그녀의 복수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유진의 멈추지 않는 복수극,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유진의 마지막 장부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70년대의 서울은 거대한 공사장 같았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종로와 청량리 일대는 근대화의 열기로 가득했고 그 열기 속에서 22살의 강유진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명문상업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청량리 소재 공공기관 회계팀에 촉망받는 신입사원이었다. 유진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블라우스처럼 단정한 여자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정리되는 장부에는 오차란 없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 한 남자가 들어온 것은 입사 후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계약부서의 김인성, 그는 유진보다 2살 위로 서글서글한 인상의 매너 좋은 청년이었다. 유진 씨,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요? 저기 시장 골목에 새로 생긴 국밥집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데. 인성의 다정한 목소리는 삭막한 사무실의 유일한 활력소였다. 당시만 해도 사내 연애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였기에 두 사람은 퇴근 후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다방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갔다. 유진에게 인성은 고단한 서울살이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언젠가 함께 꾸릴 따뜻한 가정의 상징이었다. 인성은 유진에게 늘 우리가 나중에 같이 살 집은 마당에 장미를 심자며 달콤한 약속을 건넸다. 하지만 유진이 사랑했던 인성의 모습,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계약부서에서 업체 선정과 자금 흐름을 담당하던 인성은 일찌감치 자본의 검은 속성에 눈을 떴다. 그는 공공기관의 계약 정보를 특정 업체에 흘려주고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셋값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욕심이었으나 한번 손에 들어온 큰 돈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인성은 퇴근 후 유진을 데려다주고는 곧장 호텔의 지하 카지노로 향했다. 바카라 판 위에서 오가는 집들은 그가 낮 동안 숨막히게 연기했던 공무원의 삶을 보상해주는 도파민이었다. 그러나 도박의 끝은 언제나 패배였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1972년 가을 유진은 인성의 생일을 맞아 몰래 그의 자취방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인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널브러진 계약 서류들 사이로 사채업자들의 붉은 압류 딱지와 불법 도박 빚을 독촉하는 협박장이 섞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인성 씨? 방으로 들어오던 인성은 당황하며 서류를 가로챘다. 유진은 그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을 넘어 회계팀인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유진의 눈에 서린 것은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였다. 당장 자수해요. 우리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유진의 외침에 인성의 얼굴에서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빚에 쫓겨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 들어차 있었다. 유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실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날의 말다툼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것이 그녀의 비극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온 유진의 밤은 길고도 잔혹했다. 눈을 감으면 인성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그와 마주쳐야 한다는 현실이 숨을 조여왔다. 유진은 결심했다. 그가 스스로 자수하지 않는다면 회계팀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그것이 그를 사랑했던 마지막 책임이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다음 날 출근한 유진의 앞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지만 주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인성이 회계팀 사무실로 찾아왔다. 어제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는 평소와 다름없는 서글서글한 표정이었다. 유진 씨, 잠깐 옥상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제는 내가 정말 미쳤었어. 사과하고 싶어. 유진은 차갑게 거절하려 했으나 동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마지못해 그를 따라 나섰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옥상에서 인성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돈들, 리베이트 받은 거 전부 돌려줄 거야. 도박도 끊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신고하면 난 정말 끝이야. 우리 부모님 병원비는 어떡하고 내 인생은 어떡해? 유진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었다. 2년을 함께한 사람의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했다. 인성 씨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늦기 전에 바로 잡으세요.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뒤에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장부를 들고 소장님께 갈 거예요. 우리 관계는 이미 어제 끝났어요.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인성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일어설 때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낮게 음조렸다. 일주일 그래, 일주일이라. 그날 이후 인성은 유진의 주위를 맴돌며
집요하게 회유하기 시작했다. 퇴근길을 막아 세우고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려 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건네며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유진이 흔들리지 않자 인성의 방식은 점차 협박으로 변질되었다.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너도 공범으로 몰리고 싶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들 사람들이 알면 내가 깨끗한 줄 알 것 같아? 유진은 모욕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명예를 인질로 삼고 있었다. 유진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내 비밀 연애였기에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가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기에 걱정을 끼칠 수 없었다.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하던 5일째 되던 날 인성이 다시 유진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이었다. 유진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내가 정말 아는 분께 돈을 빌려서 다 해결하기로 했어. 오늘 저녁에 그분을 같이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내 보증인처럼 옆에 있어만 주면 돈을 빌려주겠대. 그러면 내일 당장 사직서 쓰고 모든 걸 정리할게.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인성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유진은 그가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속고 말았다.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청량리 외곽의 한 어두운 다방이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인성은 그들에게 다가가 비굴하게 웃으며 유진을 가리켰다. 형님, 약속한 물건. 아니, 사람 데려왔습니다. 서류는 준비됐죠? 사내 중 한 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고 인성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유진이 의아해하며 다가가려 할 때 인성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다방을 빠져나갔다. 사내들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인성 씨, 김인성. 유진의 절규가 들끓는 다방 안을 메웠지만 인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도박빚과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연인을 사창가 조직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그가 약속했던 장미 정원이 아닌 시뻘건 도박판의 칩들만이 환영처럼 떠돌았다. 그녀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였다. 청량리 뒤편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이들이 모여드는 일명 588번지 지하 골방이었다. 인성이 그녀를 넘긴 대가는 그의 도박 빚탕감과 얼마간의 현금이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팔아치운 값치고는 너무도 저렴한 액수였다. 이봐, 정신 들어? 곱게 생긴 게 아깝구먼. 어쩌다 그런 놈한테 걸려서. 철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 구역의 관리자이자 조직의 중간 보스격인 박 사장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인성이 직접 서명한 신체 포기 각서 사본을 던져주었다. 유진은 그 종이 위에서 인성의 지장을 확인한 순간 심장 밑바닥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슬픔은 순식간에 증오로 치환되었다. 처음 몇 달간 유진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울부짖거나 삶을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살기 위해 관찰하기 시작했다. 상업고등학교에서 배운 계산 능력과 공공기관 회계팀에서 다져진 꼼꼼함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빛을 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가 거액을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직 내부의 장부는 엉망이었고 세탁해야 할 검은 돈의 흐름이 막히자 조직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박 사장이 장부를 집어던지며 분노하고 있을 때 구석에 앉아있던 유진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장부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유진은 주판도 없이 암산과 연필 한 자루만으로 뒤엉킨 자금의 흐름을 단 1시간 만에 짚어냈다. 누락된 배달 사고 지점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구멍까지 완벽하게 찾아낸 그녀의 솜씨에 조직의 우두머리조차 혀를 내둘렀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유진? 그날 이후 유진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녀는 몸을 파는 대신 지하세계의 은밀한 돈줄을 기록하는 장부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조직 내에서 조금씩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께는 차마 이런 몰골로 연락할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여야 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이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그녀는 단순한 격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유흥가를 출입하는 정재계 인사들, 고위 공직자들의 치부와 비자금 흐름이 모두 그녀의 머릿속 장부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 몰래 조심스럽게 재테크를 시작했다. 정보는 곧 돈이었고 돈은 곧 복수의 칼날이었다. 한편 유진의 삶을 망가뜨린 김인성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팔아치운 뒤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교묘한 처세술로 기관 내에서 실력자로 거듭났다. 하지만 유진은 탐정 김영우를 고용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영우는 전직 형사 출신으로 유진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녀의 수족이 된 인물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유진을 찾아와 인성의 근황을 보고했다. 그놈 이번에 처가 덕 좀 봐서 국장으로 승진했답니다.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유진 씨, 이제 움직일 때 아닙니까? 유진은 화려한 보석 대신 낡은 장부 위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직이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떨어뜨려야 해. 그래야 뼈가 가루가 되도록 부서질 테니까. 유진의 눈앞에는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닌 거대한 파멸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유진의 삶에서 30대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은 그림자와 같았다. 겉으로는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며 강 실장이라 불리는 실권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1970년 그 사창가에 갇혀 있었다. 조직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외부와의 접촉을 조금씩 허용했지만 유진은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는 그녀의 30대 중반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 들었을 때 찾아왔다. 탐정 김영우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유진이 실종된 후 어머니는 딸을 찾으려 전국의 시장 바닥을 헤매다 화병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했다. 유진은 장례식장 근처까지 차를 타고 갔으나 끝내 내리지 못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엄마 영정 사진을 만져. 유진은 차 안에서 자신의 손을 손톱이 빠질 정도로 쥐어뜯으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았던 인간적인 유대마저 끊어진 순간이었다. 이 절망은 유진을 더욱 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직의 뒤를 봐주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고위직들이 유흥업소에서 쏟아내는 기밀 정보, 건설업자들이 건네는 뇌물 통로, 그 모든 검은 데이터가
유진의 손을 거쳐 자산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차명 계좌와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다. 하지만 위기는 내부에서도 찾아왔다. 유진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직 내 젊은 간부들이 그녀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이 관리하는 비자금 일부를 빼돌리려 모의했고 유진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가 사적으로 고용 중인 탐정 김영호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어느 날 밤 유진의 로얄 아파트에 조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진의 비밀 장부를 내놓으라며 그녀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인성에게 팔려왔던 그날처럼 유진은 다시 한번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유진의 귓가에 조직원의 비웃음이 들렸다. 강 실장,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만져도 결국 우리 밑바닥 인생이야. 착각하지 마.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 바닥에서는 돈과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을 지켜줄 완벽한 법적 방패와 사회적 신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조직 수뇌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의 위치를 미끼로 목숨을 구걸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결국 유진은 김영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하며 조직 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유진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하의 격리에서 밤의 지배자로 격상시켰다. 유진은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매일 아침 다짐했다. 인성아, 내가 공직자로서 명예를 쌓아 올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이 지옥에서 너를 끌어내릴 밧줄을 꼬고 있었어. 거의 다 왔다. 그녀의 나이 어느덧 쉰을 바라보고 있었고 복수의 대상인 김인성은 공공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쳐 이제 기관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동원해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복수의 무대를 지상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유진의 나이 53살이 되던 해 김인성은 마침내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공공기관의 수장, 기관장 자리에 올랐다. 신문 경제면에는 청렴한 공직 생활의 귀감, 김인성 신임 기관장 취임이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유진은 화려한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그 기사를 읽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셨다. 청렴? 귀감? 유진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실소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김영호를 통해 수집한 인성의 기록들을 펼쳤다. 인성은 겉으로는 강직한 공직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건설업자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젊은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그 피해자 중 일부를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다. 유진은 김영호를 통해 인성이 30년 전 자신을 팔아넘긴 뒤 기관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횡령 혐의를 실종된 강유진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인성은 유진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영구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했던 것이다. 유진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리기 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여성 변호사 이석주를 영입했다. 이석주는 인권 변호사로 명성이 높았지만 사실 유진이 남몰래 후원해온 장학생 출신이었다. 유진 어르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성의 퇴임식 날 그가 일궈온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석주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인성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사회적 자아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진은 퇴임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 인성에게 한 통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유진을 팔아넘길 때 다방에서 작성했던 신체 포기각서 복사본과 최근 그가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 상세히 적힌 장부가 들어 있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벨이 울렸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수신 버튼을 눌렀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인성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유진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인성 씨, 장미 정원은 잘 가꿨어? 유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멎었다. 강유진? 내가 어떻게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죽지 않았어. 내가 만든 지옥에서 매일 너의 은퇴 날만 기다리며 살아있었지. 내가 누리는 그 모든 평온함, 사실은 내 피눈물로 세운 성벽이라는 거 잊지 마. 인성은 당황하며 돈으로 해결하자고 애걸했지만 유진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인성은 자신이 판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30년 전 인성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지만 이제는 유진이 말할 차례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인성의 화려한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김인성의 퇴임식까지 남은 7일은 유진이 30년 동안 설계해온 거대한 덫이 작동하는 시간이었다. 인성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유진의 뒤를 캐려 했고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접촉하려 한 어둠의 세계는 이미 유진의 손안에 있었다. 그가 보낸 해결사들은 오히려 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인성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유진은 이석주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세를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이석주 변호사는 인성이 재임 기간 중 저지른 횡령과 성희롱, 채용 비리들을 정리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탐정 김영호는 인성의 가족들에게 접근했다. 인성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존경받는 가장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영호는 인성이 과거 연인을 팔아넘겼다는 증거와 현재 내연녀에게 쏟아부은 비자금 내역을 가족들의 안방으로 배달했다. 이제 도망갈 구멍은 없습니다. 인성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벽에 갇히게 될 겁니다. 이석주의 말대로였다. 퇴임식을 사흘 앞두고 인성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집을 나갔고 아버지를 우상으로 여기던 아들은 절연을 선언했다. 사회적 명예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가정이라는 방패가 가장 먼저 깨진 것이다.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공공기관의 게시판과 언론사에 30년 전 회계팀 강유진 실종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제보를 뿌렸다. 당시 유진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면직 처리했던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인성이 불법 도박 빚을 갚는 대가로 유진을 넘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인성은 기관장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한 채 술에 의지했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실제로 유진은 기관 건너편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30년 전 인성이 그녀를 다방에서 윤락가에 팔아버리고 떠날 때 느꼈던 그 고립감을 이제는 인성이 오롯이 느끼고 있었다. 퇴임식 당일 아침 화려한 꽃바구니와 훈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행사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대신 그곳에 나타난 것은 축하객들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인성은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인성은 비굴하게 얼굴을 가렸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유진은 검은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서 있었다. 인성은 연행되던 중 군중 속에서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50대 중반이 되었어도 유진의 눈빛은 22살의 그날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보다 차가운 증오가 서려 있었다. 인성은 입을 벙긋거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는 대신 그가 떨어뜨린 기관장 명패를 발로 가볍게 밟고 지나갔다.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인성을 지니기기 위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유진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김인성의 경고했던 세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유진이 고용한 이석주 변호사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는 데 집중했다. 30년 전 유진에게 뒤집어 씌웠던 횡령 혐의는 재심 수준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무죄임이 입증되었고 오히려 그 모든 비리가 인성의 단독 범행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판사 조태환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잔혹성에 주목했다. 인성은 법정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발뺌했으나 유진이 30년간 수집한 치밀한 기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인성이 기관장 재임 시절 저지른 최근의 비리들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그를 옥죄었다. 피고인 김인성은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사지로 몰아넣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조태환 판사의 엄중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은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판결은 준엄했다. 징역형과 더불어 재임 중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몰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공무원 연금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 평생을 편안한 노후와 사회적 명예를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갔던 인성에게 연금 박탈과 재산 몰수는 사형 선고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인성의 뒤로 가족들의 싸늘한 외면과 동료들의 침뱉는 소리가 이어졌다. 한때 기관장으로 군림하던 노신사는 이제 초라하고 늙은 범죄자로 전락해 차가운 호송차에 올랐다. 유진은 법원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이석주 변호사와 김영호 탐정을 마주했다. 어르신, 이제 끝났습니다. 강유진이라는 이름 석자 위로 덮였던 오물은 다 씻겨나갔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범죄자라는 낙인이 사라졌지만 유진의 마음은 환희보다 깊은 허무함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허무함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법이 집행하지 못하는 오직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완성된 복수를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어둠의 인맥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인성이 갇히게 될 교도소는 유진의 돈과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김인성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유진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조직의 인맥들을 통해 교도소 내 실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한 가지를 지시했다. 죽이지 마라. 다만 죽는 것이 축복이라 느껴질 만큼 비참하게 만들어라. 인성은 감방 안에서 매일같이 멸시와 폭력에 노출되었다. 한때 기관장으로서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배식판을 닦으며 내뱉는 비굴한 사과로 변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연금도 가족도 명예도 없는 노년의 고독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22살의 유진이 사창가에서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환영을 보며 절규했다. 한편 강유진은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신분을 공고히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기로 했다. 어느덧 68이 된 유진은 청량리역의 어두운 시절의 장소를 찾았다. 50년 전 그 사창가가 있던 자리는 이제 높은 빌딩이 들어서 흔적조차 없었다. 유진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보며 생각했다. 인성이 약속했던 장미정원은 애초에 없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이 황무지 같은 삶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복수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30년을 돌려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그녀는 비로소 피해자 강유진이 아닌 인간 강유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유진은 김영우 탐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주판을 쓰다듬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장부에서 김인성이라는 오점은 이제 깨끗이 지워졌다. 그녀는 창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다. 아기는 그가 뿌린 씨앗대로 파멸했고 고난을 견딘 이는 그 상흔마저 훈장으로 삼아 일어섰다.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 날이 밝았네. 긴 밤이 지나고 68 유진은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팔려오거나 납치 등의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유진은 오늘도 재단으로 출근합니다.